자, 1부 시작합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도 좀 들었는데 참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찰리 커크가 암살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다시 현장에서 이상한 영상이 한번 좀 발견이 됐어요. 네. 그 영상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장차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봤던 찰리 커크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당시 현장에서의 의문스러운 모습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가 피격을 당하기 직전 뒤쪽에 서 있던 남자는 무언가 수신호를 보내듯 모자와 귀를 만졌고 총성이 울리기 불과 몇 초 전 바로 옆쪽에 있던 검은 옷의 남자 또한 특이한 몸짓을 한 것인데요. 현장 영상을 보면 당시 저격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건물 옥상에 있다가 사건 직후 급히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었지만 현재는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트럼프는 그의 죽음에 미국 전역의 조기 개항을 지시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앞서 한 방송에서 딸과 포옹을 하는 찰리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더 큰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 영상 뒤에서 조금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하겠는데 우선 찰리 커크란 지금 이번에 암살당한 찰리 커크라는 인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미국에서는 이제 청년 보수, 예. 청년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나이가 지금 이제 32살입니다. 네. 32살이니까 앞으로 미국의 보수를 이끌어갈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터닝 포인트 USA라는 그 보수 단체를 구성을 했어요. 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에는 주로 이제 좌파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 이제 맞서서 대응을 해왔던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특히 현실 정치에서도 트럼프 그 대통령 그 일기 때부터 같이 그 외곽 지원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인물이고 어쨌든 앞으로 미국의 보수를 이끌어갈 그런 그 차세대 리더 이렇게 뭐 총망을 받던 그런 인물이었죠. 예. 차기 대통령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아직 나이는 이제 32살이지만은 그동안 이렇게 쌓아온 커리어나 그러니까 활동력이 굉장히 그 강범위해요. 예. 보면은 지금 본인이 설립한 이거 터닝 포인트 USA가 미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수천 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기반은 탄탄한 걸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이제 보수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끼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시일 내에 만약에 그 이런 사고가 없었다면은 미국을 이끌어갈 그런 인물이라는 평도 많이 있었죠. 예. 자, 구체적으로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좀 이제 먼저 이야기는 간단하게 드렸는데 FBI가 유력한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고 공개 수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격범이 상한 것으로 보이는 소총이나 기타 뭐 증거물도 확보를 했고 2명의 지금 용의자를 구체적으로 수사당국에서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앞서 공개한 저 용의자는 지금 추적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그 문제 지금 수사 상황이나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것이 이제 그 조직적인 범죄인 거 아닌가.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인데 일단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죠. 조금 전에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수신호를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짜여진 어떤 그 시나리오들을 했다면은 이것은 어떤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지금 뭐 추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래도 이 활동에 반대하는 이 청년의 활동에 반대하는 쪽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아마 극자단체의 소행이다 이렇게 뭐 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까 저 사진도 이게 범인이라는 그러니까 용의자인 단계고 이 사람이 그 총격을 했다는 그 확신은 없다고 FBI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유력한 용의자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좀 조직적일 가능성이 높은 게 보면은 180m 그 정도 되는 예, 그 예. 거리에서 한 방에 그냥 그 저격을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야. 그걸 뭐 상당히 전문가예요. 네. 저희들도 좀 뭐 오래전 일이지만 군대에서 이렇게 사격을 하면은 보통 그 제일 처음에 해서 뭐 한 20m, 30m 하다가 50m 예. 저 정도 100m 넘어가면 까마득하게 안 보여요 표적이. 그렇죠. 근데 180m라면은 근데 그 아무리 이제 조준경이 있었고 그리고 또 조준경이 있는 총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좀 뭐 전문가 아닙니까? 예. 그런 그 전문 킬러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이게 조직적인 그런 그 암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예.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 조직적이라면 목적이 있겠죠. 정치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의심을 하는 대로 이 극자단체 소행이라고 하면은 이 미국 안에서 그 상당한 이 논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이제 한국에까지 얼마 전에 그 한 닷새 전에 한국 왔다 갔습니다. 네네. 한국 왔다 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까지 이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고 조직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총기 내 그 탄약 부분에 이제 마크가 표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트랜스젠더 표시하고 반파시스트 뭐 이런 이제 문구가 담긴 표시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범인을 잡는 것과 지금 동기 이 두 가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이런 표시가 됐다는 게 지금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급진자파 세력의 소속이거나 그와 연계된 인물, 전문가 뭐 이런 가능성은 실제로 급진 세력일 가능성은 아주 높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총기가 이제 발견이 됐고 총기가 이제 그 적용용 총기는 발기가 됐는데 그 안에 또 실탄이 또 남아 있었고 탄피도 있었는데 그 실탄에 어떤 정치적 구호가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정치적 구호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것은 어떤 목적범, 목적을 조리시 두고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런 글귀를 새겨 놨다는 것은 본인들의 왜 이 저격을 했는지를 알리기 위한 그런 차원일 수도 있는 것이죠. 본인들이 그 추구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추구하는 그런 그 재앙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들과 반대되는 쪽에 있는 인물을 제거를 했다. 그걸 남겨놓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오히려 총기 그 실탄에 그런 구호를 적어놨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중동에 있는 세력들이 어떤 테러를 하게 되면 그 테러의 흔적을 남기거나 사실은 뭐 성명도 발표를 하죠. 우리 이 단체가 우리가 했다. 우리가 지금 테러를 장했다 막 공개하기도 하잖아요. 하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 세력을 키우기도 하고 그렇죠. 과시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이제 목적이 있다. 정치적 목적이 있고 왜 이 사람을 테러를 했는지 자기들이 이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본인 그 세력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를 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 탄피와 실탄에서 그런 정치적 구호가 발견이 됐다는 것은 그 가능성에 좀 더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찰리 커크가 사망하자 애도를 표했고 조기 개항을 지시하고 포문문까지 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처할 상황 느낌은 어떨까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일기 때부터 본인이 이렇게 그 인정을 한 그런 사람이고 미국의 미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해요. 했다고 하고 또 지금 부통령이 가서 가족들을 조문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부통령까지 보내서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취임하면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그 마가 세력에 대한 그 위협이다,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마가 진영의 그 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도 많은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이거 뭐 세계 질서를 흔들어 버리고 있잖아요. 협정이나 간세 문제 이런 걸로. 그래서 많은 비판이 있고 미국 안에서도 마가 세력에 대한 좀 비판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관세 같은 것을 막 올리면은 결국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서 미국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물론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미국을 뭐 위대하게 이렇게 해서 나가는 방향은 옳지만은 여러 가지 이 강론 부분에서 이제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반격을 할 수 있는 마가의 정당성을 다시 기초로 내세워서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정치적 계기로 삼으려고 할 텐데 일단 모든 것은 어느 세력이 이런 짓을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걸 이제 먼저 밝혀지고 나서 앞으로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참 찰리 커크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한 그냥 청년 활동가가 아니라 그가 뭐 운영하고 있는 팟캐스트도 그렇고 엄청난 수백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의 뭐 매일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수천 개의 대학 캠퍼스에서 뭐 조직들도 가지고 있는데 이 찰리 커크가 사망함으로써 미칠 이제 보수권에 미칠 영향도 그렇고
이 캠퍼스 내 대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도 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트럼프가 이 찰리 커크는 순교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순교자라는 표현을 쓰면 정치적 순교자라는 이야기죠. 종교적 순교자가 아니고 정치적 순교자라고 표현을 썼으면은 이제 순교를 했으면 그 순교를 한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상대방을 순교를 시킨 그 억압을 한 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거 미국을 이제 양 진영으로 좀 갈라지는 양 진영으로 갈라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이 한국에도 저는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게 찰리 커크가 다시 전에 한국에 와서 킨텍스에서 그러니까 보수 단체 빌드업 코리아 2025라는 예. 그런 그 행사에서 보수의 가치를 또 역설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천의 메가더 동상 찾아가서 메가더 동상도 방문을 하고 이래서 상당히 보수 행보를 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순교자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지칭을 함으로 해서 이게 양쪽의 이 어떤 뭐 이념 전쟁, 노선 전쟁이 대학이나 대학 본인이 지금 고등학교나 대학에 수천 개의 조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좀 그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할 수가 있죠. 예. 우선 짧게 이 찰리 커크의 암살 상황과 수사 상황 그리고 미칠 영향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다른 좀 현안들이 많아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지아주 급습 사태 그리고 현재 귀국편 전세기 이 문제 좀 한번 그 문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자, 이 조지아주 폭스턴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300여 명이 이제 출발해서 귀국 중입니다. 오늘 오후 뭐 5시경인가 6시경 오후에 어쨌든 인천 예. 공항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간에 이제 구금된 한국인들이 오기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조지아주 급습부터 해서 뭐 전세기가 출발하려다가 늦추고 그 과정에서 한미 당국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상황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오늘 도착을 하고 나면은 네. 오후 4시나 5시쯤에 도착을 하고 나면은 이 317명인가요? 이 분들에 대해서 언론이 집중 취재를 할 겁니다. 네. 집중 취재를 하면 저는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떻게 가혹 행위를 어떻게 당했는지 그 미국 그 구치소 안에서 구금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본인이 이제 체포 과정에서 들었던 이야기나 아니면은 그 나름대로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면 새로운 이 쟁점들이 또 부상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이지 않습니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미국 내의 문제다. 미국 내에서 그 불법 체류자 단속이 목표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네. 100만 명 추방, 예. 그리고 하루 3,000명 체포 이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경쟁을 하느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이 현장을 이제 급습을 했다. 이걸 미국 내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미 마찰의 한 상징이 아니냐. 이 부분으로 가면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최근에 그 한미 통상 그 협상이 있었지만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는 이것이 제일 처음에 반응은 할 일을 했다는 거였거든요. 할 일을 했다. 그래서 그럼 트럼프가 사전에 이걸 알고 있었느냐? 아니다. 이게 미국 안의 문제다. 이렇게 양분이 됐는데 제가 최근에 어제 이재명 그 기자회견을 보고 예. 이거는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하나 느꼈어요. 뭐냐 하면은 지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미국하고 왜 서명을 안 했느냐. 이것을 이재명 그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질문이 없었는데. 네네. 미국하고 왜 서명이 없었느냐. 그러니까는 일본은 지금 그 행정명령에 그 트럼프가 서명을 해서 자동차 관세가 15%가 됐잖아요. 예. 우리는 서명을 아직 안 하는 바람에 우리는 여전히 25%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서명을 안 하냐 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하는 말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유리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면서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명을 안 했다. 이거 협상이 결렬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어제 러터니 그 미국 상무부 장관이 딱 그 순간에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유연성은 없다. 유연함은 없다. 그러니까는 관세를 내든지 서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것을 연결을 시켜보면은 한미 간에 지금 그 관세 문제가
그 관세하고 연결된 투자 문제 이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된 거예요. 합의가 안 되고 여전히 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 단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이게 일종의 경고용으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좀 상황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변하고 있다. 어제 그 기자회견 그리고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말 이후에 좀 상황이 좀 변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루비오 장관하고 조현 장관하고 사실은 그 뭐 한 21분간의 면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도 서로 막 조금씩 다르잖아요. 뉘앙스도 다르고. 예, 뉘앙스도 다르고 어제 그러고 저 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좀 이해했어요. 뭐냐면은 이 어떤 메모를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 이게 그 시간에 언론에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요? 예,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하나는 무슨 이제 포박하는 문제, 예, 포박하는 네,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구치소에서 공항까지 한 5시간 이동할 때 예. 포박하는 문제 때문에 더 늦어졌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갑자기 그 사람들 잔류시킬 사람은 잔류시켜서 기술 같은 거를 배울 수 있으면 배우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이 두 가지를 하면서 확실한 그 원인이 뭔지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예. 이 두 가지는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그러니까, 시점에. 예. 그래서 전혀 이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그 어제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생각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상황을 연결시켜 보면은 이게 좀 의도적인 그 구금 아니냐는 쪽으로도 좀 충분히 저희들이 그 진실을 좀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귀국 관련해서 늦어진 것에 관해서는 미국 측에 책임이 있다. 미국 측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사실 계속 정부 당국 관계자들이 특정 언론사에게 정보를 흘리면 그게 마치 실제인 것처럼 계속 위장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인 것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 귀국편이 늦어진 이유는 그것만은 아니죠. 물론 이제 수갑을 채우는 이 장면은 하나의 요인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미국의 행정 절차, 이민 당국이 가지고 있는 이민법에 따른 절차 과정을 상세하게 사실은 그건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외교부가 이민 절차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허둥지둥했다는 얘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막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못하거나 한국 대통령실도 그것 상황을 잘 알지 못하거나 또 정보 관계에 있어서도 귀국편 전세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가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 애틀랜트 총영사 쪽을 통해서 정부에게 일부 간접적으로 전달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물 간의 정보 문제나 사실관계 이런 게 막 엉터리인 게 굉장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네. 우리가 보통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어떤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내전이 일어나면은 네. 우리 교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전체기를 띄우잖아요. 네. 전체기를 띄우면 그때 우왕좌왕합니다. 서로 이제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 제3국을 통해서 이렇게 뭐 협상을 했다는 이런 그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도. 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국의 최대 우방국 미국에서 네. 일어난 일인데 거기에 전체기까지 띄워서 전부 다 이제 뭐 철수를 시킨다 뭐 이런 것 자체도 좀 저는 그때부터 이게 좀 뭐가 이렇게 돌아가지 싶었어요. 미국이라면은 그래 협상을 해서 한 라인을 가동을 해서 협상을 해서 일단 다 석방을 하면은 그 안에 본인들이 주거하던 그 주거지가 있잖아요. 예. 주거지에 있으면서 한 명 다시 조사를 해서 남을 사람은 남고 갈 사람은 그 자기 비행기 개인 그 회사에서 마련해서 귀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지. 전혀 전체기를 띄워서 갖다 놓고 그때부터 협상을 한다는데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협상이 한라인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주재 한국 대사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강경화 아직 아그레망도 안 받았거든요. 그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을 했던 대사를 철수를 시켜버렸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총영사도 공교롭게 그때 아직 그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워싱턴 총영사가 이제 대선 가시 이제 하고는 예.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한 라인이 있으면은 가장 좋은 것은 아니 거기에 한국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이런 한국 그 사람 300명 이상의 신원이 구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통화를 못 합니까 그걸 한미 정상이? 예. 그런데 통화를 아예 하지 못하고
그 강훈식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에 그 뭐 한미 협상하는데 정상회담하는데 따라가면서 이 국내 비오고 따라가면서 내 비밀 임무가 있다. 그리고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수잔 웨일즈 그 백악관 그 비서실장하고 한 라인을 구축을 하고 왔다. 그랬죠. 이렇게 자랑을 막 했잖아요. 네. 이게 최대 성과다. 예. 그래서 그때 그 한 라인을 가동을 해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뭐 내란이니 숙청이니 이야기할 때 그것을 나중에 톤다운 시키고 조정을 했다. 이걸 자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한 라인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정작 우리 국민들을 구해야 될 때는 한 라인이 한 라인이 사라져버리네요. 사라져버린 거죠. 네. 그 기존에 있던 그 정상간의 한 라인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네. 비서실장 한 라인 설치하고 왔다고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지금 가동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왜 늦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제일 처음에 그 한국으로 온다는 날 그 바로 한 몇 시간 전에 예. 이 외교부에서 그냥 공지문을 냈어요. 공지문을 내서 미국 측 사정으로 못 오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한 6시간, 7시간 동안 왜 못 오게 됐는지 아무도 그 설명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 정부에서. 그러면은 이게 장기 구금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뭐 마가 세력이 반대를 해서 지금 그 송환이 되지 못한다. 이런 억측들이 나오는데 누가 하나 정부에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외교부 장관이 긴급히 날아갔는데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또 그 국무부 장관 못 만나서 하루를 공쳤어요.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 이게 과연 가장 크게 보면은 이게 이 정권이 위기 관리 능력 어떤 그 앞으로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그 발생을 합니다. 어느 정권이나 막론하고 네네.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부가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자, 오늘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귀국편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오후에 하니까요. 자, 이 상황을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 이재명 정부, 뭐 문재인 정부 하면 퍼포먼스에 굉장히 능한 그렇죠. 그런 정부잖아요. 네. 그 전세기가 도착을 할 때 어떤 상황이 연출됐지, 어떤 인물이 나와서 거기에 막 울고 막 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함께 할지 이 연출될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거기 뭐 공항에 누가 나가서 이렇게 그 하면은 이것은 정말 이제 반미 감정을 일으키는 우리 정권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까지는 저는 하지 않으려고 봅니다. 이 귀국하는 전세기에 지금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탑승을 했어요. 예, 유효부 차관했죠. 예, 외교부 차관이 탑승을 하고 또 그 LG 에너지 솔루션 대표 그 기업체 대표도 이게 탑승을 했고 지금 LG 쪽에서 이 공항에 도착을 하면은 317명인데 전부 1대1로 이제 저 차를 내줘서 가족들이 이제 그 마중을 가지 않습니까? 가족들하고 1대1로 다 차를 내줘서 이렇게 집까지 이제 그 귀가를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있으니까 이 공항에서 어떤 뭐 크게 이것을 뭐 반미 구호가 외쳐날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언론이 취재를 해요. 취재를 해서 이 그 구금 그 상황이나 아니면 인권 유린을 이제 받았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계속 나오면은 이 정권에서 특정 단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나오나요? 계속 나올 거로 봅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기자 이제 끝났지만은 제가 기자라도 당장 그 중에 몇 사람 그 인터뷰하러 갈 거예요. 가서 심층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일주일 동안 도대체 어떤 대우를 받았고 처음에 그 체포가 될 때 뭐 쇠사슬로 묵혀갔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자칫 이제 좌파 그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또 뭐 확대 재생산하고 하면은 이 반미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재명 정권에서 그것을 또 거기에 이제 불을 지피는 그런 그 역할을 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차분히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오늘 귀국편에 어떤 장면이 연출됐지 그거 한번 먼저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후속타로 올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송국권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이 구금된 한국인 직원들, 근로자들 아마 집중 취재가 들어갈 거고 특히나 이 자극적으로 미국을 자극할 만한 반미 분위기를 형성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매체들은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 아마 단독, 속보, 뭐 특정 이런 식으로 아마 보도를 하기 시작할 텐데 자, 그 상황을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대비할 건지, 어떻게 맞서야 될 건지, 또 어떤 논리로 대응할 건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와 함께 지금 경주 에이펙 정상회가 착착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10월 말이면 벌써 한 달 한 보름 정도, 뭐 28일, 10월 28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대략 남았는데, 이재명이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시진핑을 지금 한국에 오게 하는 게 가장 총력전을 펴리고 있다는 소리는 들립니다.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도 중요하겠지만 시진핑이 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때 오게 하는 것. 그런데 이 문제하고 그러면 이제 대중전선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이번에 이 조지아주 사태나 구금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이 상황을 이용할 가능성이 한번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인력 파견 문제가 이미 논란이 됐고 비자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재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때 기업들이 투자를 꺼릴 것이다 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미 투자나 조선 뭐 협력, 이 마스카나 원전 협력 문제까지도 이게 차분하게 진행이 안 될 상황이 겹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맞서는 반미 분위기를 계속 약간씩 고조시키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 상황이 가장 앞으로 우려되는 것이고, 예.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때에 맞춰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협상이 아직 안 끝났다는 그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된다. 관세를 그냥 낼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서명을 할 거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에서 서명은 지금 당분간 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죠. 협상이 안 끝난 거예요. 협상이 안 끝나서 문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라도 이것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친중 노선을 지향을 하는 거죠. 이재명 정권은. 그러니까는 한미 협상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못해서 이제 가서 그 자리에 앉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조지아주 사태가 터지고 또 시진핑이 한국을 찾고 이렇게 하면은 한미 간의 이 그동안 그 해왔던 협상이 전부 다 원점으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면 우리만 국제사회에서 따돌림 당할 수가 있어요. 미국, 그리고 지금 신냉전 체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신냉전 체제 시작이 돼서 저는 천안문 막루에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김정은 딱 서 있는 그 장면이 앞으로 그 오랜 기간 우리 전 세계를 이끌어갈 그런 구도라고 보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쪽이 아니고 마음은 지금 중국 쪽에 가 있고 미국하고 회담하러 가면서도 몸만 미국에 있었지 마음은 중국 쪽에 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이 천안문 전성절 기념식에 26나라가 참석을 했는데 자유민주체제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우원식 국회의장 보내서 이제 푸대접 받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신냉정 시대에 줄타기 외교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줄타기 외교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줄타기 외교를 하면 목적은 양쪽에서 다 윈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하는 외교를 보면은 양쪽에서 다 고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특히 에이펙에서 만약에 시진핑이 참석을 하고 트럼프도 참석을 한다면은 시진핑과 트럼프가 미국하고 중국이 이 힘겨루기를 하는 그 장면이 이제 상징적으로 연출이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장소만 빌려주고 거기서 양쪽에 딱 끼워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장면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그것을 좀 외교력을 발휘를 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정권의 실력을 보면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 앞으로 전개가 될 걸로 봅니다. 예. 이번 조지아주 급수 사태 이후에 비자 문제가 중요하게 떠올랐는데, 이 비자 문제는 사실은 이제 외교 당국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현지에 있는 실제 이민 문제나 뭐 출입국 문제를 처리하는 미국의 입장이나 우리에게도 현지 관계자들의 지위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협상해야 될 의제인데, 자,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이 강훈식과 이 미국의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의 이 한라인이 가동되지 않았다 하는 것까지는 얘기인데, 왜 이 한라인이 가동되지 않았을까? 시도는 했을까? 그 부분은 한번 좀 궁금하고요. 왜 그런지. 또 하나는 지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앞두고도 제기된 문제가 양국의 지금 대사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추진하는 문제. 그래서
에이펙 에이펙 정상회의 문제와 관련도 돼 있지만 한미 간에 지금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일을 실무할 책임자들 대사를 임명하는 문제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대사는 그 강경화 그 전 외교부 장관을 아그레망을 요청을 해놨으니까 이제 그 대사로 부임을 하면은 우리 쪽에서는 이제 해결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미국에서 아직 그 트럼프가 취임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또 한국 대사를 지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만큼 이게 그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무역 그 상대국이고 안보 협력국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뭔가 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한미 관계를 잘 풀어 나가고 그 첫 번째 그 단초가 돼야 될 것이 비자 이거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계속 투자를 하면서 기업이 진출을 하는데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또 언제든지 이런 그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미국은 워낙 지금 그 강하게 이 그 불법 체류자를 단속을 하고 뭐 할당까지 줘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비자 문제를 가지고 인식이 좀 그 속된 말로 하면은 인식이 어떤 그런 인식을 할 수 있을까? 문화 차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비자 문제를 양국의 문화 차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여행 비자를 가져와서 한국에 와서 원어민 교사를 막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용납하는데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미국은 용납을 안 하는데 이게 문화 차이라 이게 문화 차이입니까? 이게 문화 차이예요. 법 집행의 의지 문제예요. 법 제도가 있고 법이 다 돼 있는데 그 비자와 관련된 그 규정들도 다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강력하게 해서 기조를 만드느냐 아니면 허무느냐 그 느슨하게 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문화 차이라고 인식을 해버리니까 이게 과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그 강훈식하고 그 수지 와일즈 뭐 한라인 구축했다고 하는데 이 한국에서는 한라인 구축했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 쪽에서는 한라인이 없다고 이야기를 미국 측 생각을 생각은 다르다. 완전히 다른 거죠. 강문식 혼자 이야기한 거다. 강훈식은 이제 국내 정치용으로 그때는 이제 뭐 왜 갔는지 그 이제 그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한국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는 정보를 들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정보를 들어서 이제 그것을 뭐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수지 와일즈하고 이렇게 한라인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갔다. 그래서 그걸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공을 했다는 게 결국은 이 트럼프와 회담에서 제2 젤렌스키처럼 쫓겨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일회성이고 그때 수지 와일즈가 이 로비스트 출신이거든요. 로비스트 출신이어서 아마 그 일회성으로는 이것을 미봉을 했는지 몰라도 그걸 이제 계속 앞으로 양쪽에서 어떤 현안이 발생하면 우리 둘이 가서 해결을 해보자. 뭐 강훈식은 그렇게 해서 자기는 한라인 구축하고 왔다고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한라인은 무슨 한라인 그때 일회성으로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길래 나중에 이제 좀 톤 다운 시켜줬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오해를 했던 것 같아. 그렇게 톤 다운 시켜준다. 그 일회성이지 그게 무슨 한라인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결과 이번에 전혀 아마 시도도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한라인도 우리의 얘기였군요. 강훈식 혼자 자기가 해놓은 업적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국내 여론용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수지 와일즈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 조지아주 급습 사태 중심으로 좀 압축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보니까 좋아요를 많은 분들이 누르지 않았네요. 시청자의 절반도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는데 좋아요 또는 구독하지 않았으면 구독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문제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대표 정청래와 원내대표 김병기와 싸우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여야 원내 지도부 합의가 있었는데 정청래가 이걸 뒤집으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에게 사과를 요청하는 상황도 발생했고 또 정청래가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김병기에게는 사과도 안 하면서 당과 의원 유감 사과 이렇게 하는 상황도 발생했는데 일단 이 상황 참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는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부 여당이라는 데서 도대체 이 방향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이게 그
뭐 대통령이라는 이재명도 아닌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도 아닌 것 같고 정청래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본인이 직접 하는 것 같지 않고 그 강경파들에게 이제 휩쓸려가는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그냥 딸려가는 본인은 개딸을 향한 정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청래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 입장이라면은 이 양쪽을 이제 조율을 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고 있다. 매 사안마다 그때 그 조국 씨나 윤미향 씨 그 사면 문제 때부터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강성 지지층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것을 일부에서는 뭐 김어준 씨다. 그래서 어제 장동혁 그 대표는 김어준 씨가 뭐 충정로 대통령이고 또 저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고 또 용산 대통령은 이재명 뭐 삼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또 김어준 씨의 혼자일까? 그 뒤에 또 어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원탁회의라는 세력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 세력이 작동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제 이 벌어진 일을 이제 그 구체적으로 뭐 짧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그거잖아요. 김병기가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그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혼자서 자기들끼리 다 해왔는데 무슨 합의를 하지? 그 여태까지 국민의힘 다 팽개치고 자기들끼리 다 법안 처리해왔잖아요. 그런데 왜 특검법, 더 세진 특검법, 그 특검 연장하고 그 검사들을 더 정원하는 더 세진 특검법을 하는데 왜 바트를 한 거지? 그러니까 바트를 한 대상이 정부조직법이거든요. 정부조직법이 이제 그 민주당 쪽이 필요하니까 그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는 그런데 그걸 왜 바트를 했지?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처리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못했던 이유가 이 정부조직법을 처리를 하는 것은 그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원으로 바꾸는 것은 국회 정무위에서 하는데 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윤한웅 위원장. 그러니까 윤한웅 위원장이 지고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풀기 위해서 그 특검을 그 연장을 하지 않고 또 파견 검사 수도 좀 줄인다 이렇게 이제 합의라고 했잖아요. 합의라고 했는데 정청래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개딸들을 비롯해서 강경파들이 어제 뭐 추미애하고 뭐 굉장히 반발을 했잖아요. 박선원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이것을 그 깨버린 거죠. 깼는데 결정적으로는 어제 이재명 또 기자회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가 나오니까는 이게 왜 정부 조직법하고 이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내란 종식하고 연결을 시켰느냐 이것을 서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 이것은 야합이다고 하면서 그 정부 조직법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는 처음에는 그렇게 급하다고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이 내란 종식을 확실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연장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재명도 그 사전에 그 합의까지 했는데 사전에 그 내용을 본인도 몰랐다고 했어요. 몰랐다고 하고 나중에 보니까는 이 강경파들이 본인에게도 막 전화를 했을 겁니다. 막 메시지가 들어왔을 거예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지방선거 때까지 몰고 가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이렇게 그 어정쩡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게 막 들어왔을 거예요. 막 들어오니까는 뭐 이재명 정권 들어서 첫 합의를 했다는 것이 반나절 만에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자, 내분 사태가 지금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민주당 내분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명청대전이었다면 민주당 내부도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내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세력들이 서열이 또 매겨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주제를 조금 어제 기자회견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이재명이 했으니 그 부분 좀 짚고 몇 가지 한 3가지 쟁점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제가 오프닝 멘트 때 좀 일부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송권 평론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이 이야기한 것 중에 보수 정권에서 주로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 뭐 이러면서 뭐 정권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팩트 왜곡은 더군다나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이게 실제인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팩트 왜곡이죠. 팩트 왜곡도 의도적인 왜곡이고 그 왜곡을 하는 목적도 있는 거죠. 일종의 이제 보수에 대해서 악마화, 보수 악마를 하면서 이 본인이 계속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거는 뭐 그것은 뭐 좋은데 그런데 계속 특정 사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특정 사건만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보수 정권에서 일어났는데 전체적으로 보수 정권에서 참사가 더 많이 일어났다. 그것이 이제 보수 정권이 이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부각을 시키면서 악마화시키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죠. 네. 팩트 체크 조금 전에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은 이 조선일보에서도 어제 팩트 체크를 다 했어요. 네네. 팩트 체크를 하니까 이것은 하나의 흐름이 있으면서 대형 참사가 줄어드는 이런 추세지. 같은 통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줄어드는 추세지. 그게 어느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쭉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87 체제 이후에 이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보면은 진보 정권이 15년을 했습니다. 보수 정권 23년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대형 참사가 정권 가리지 않고 일어나잖아요. 예. 부주의했을 때 그렇죠. 정권 가리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23년 동안 일어난 거하고 15년 동안 일어난 거하고 또 비교를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도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어떤 그 참사 같은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권 때는 재난공화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때 무슨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삼풍백화점하고 서해 페리하고 막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굉장히 대형 참사의 경각심을 가져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 딱 그 세월호하고 그 이태원밖에 없느냐 대형 참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아무래도 제가 대구 영란을보에 있었기 때문에 네. 대구 지하철 참사예요. 지하철 참사 대규모 대규모 사망자가 지하철 있었죠. 참사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띄워봐 주세요. 2003년 그 2월 10일입니다. 6월 10일이요. 2월 10일인데 2월. 예, 2월 10일인데 제가 왜 그것을 노무현 정부 때 얘기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이에요. 예. 당선자 시절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마지막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게 진보 정권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저 대형 그 참사가 터진 거예요. 192명이 사망을 하는. 저 2003년 2월 10일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는 유독 그 화재 사건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 보이시지만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저 전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 예. 코로나 사태도 뭐 그 전 세계적인 것이지만은 어쨌든 그때 초기에 대응을 잘못했다. 그 이야기 지금 다시 또 상기를 하게 합니다. 이재명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코로나 사태 초기에 이 시진핑을 의식을 해서 그 중국인들의 입국을 전부 다 막아야 된다고 네네. 의사단체가 11번이나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거 안 막았어요. 그러네.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그러면은 이게 재앙은 대참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국제적으로 했으니까 오지만 저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것은 그 정권의 실력이거든요. 실력이고 정말 국민 생명을 안전을 우선시 해야 된다면은 코로나 왔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에 대응을 해서 다 막았어야 돼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시진핑 눈치 보느라고 그걸 못했다는 게 그때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누가 어느 정권에서 실력 있게 대응을 했느냐, 그 부분까지 다 지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 왜 근데 우리는 세월호와 이태원만 주로 이야기를 할까요? 좌파는 특히나. 좌파는 고은인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저 뭐 보수 정권을 악마화하고 또 뭐 보수 정권이 무능하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안 지킨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하고 또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계속 갈라치기를 해서 어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자회견을 제가 2시간 반 동안 다 봤거든요. 예. 왜 봤냐 하면 중간에 보다가 끄고 싶었는데 그래도 저 전해드려야 되니까 시청자분께 전해드려야 되니까는 어제 말 중에 저는 지금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그 이상했던 말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자들이 이제 손을 드니까는 그 기자들을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본인이 결정 장애가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선택을 못 한다. 편가르기를 못 한다. 내가 이 기자를 선택하면 다른 사람은 배제하는 거 아니냐. 자기는 여의도 정치할 때부터 이렇게 등거리 정치를 했지 어떤 내 사람을 만들거나 내 편을 만들지 않았다. 내 편 안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국민이 다 지켜보는 데서. 아, 뻔뻔해요. 내 편을 안 만들었다. 여의도 정치할 때. 예. 친명 행제, 비명 행사. 그것뿐입니까? 지금도 그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위해서 내 편으로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버젓이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실제 이재명이 얘기한 대형 참사 관련된 걸 기자회견에서 해서 그게 스스로가 말한 것이 팩트 왜곡이라는 걸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전 증설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재명이 이런 얘기했어요. 원전 증설 문제에 대해서 까놓고 얘기합시다. 당장 원전 짓기를 시작해도 10년이나 돼야 지을뚱 말뚱한 게 그게 대책이냐. 그래서 풍령 태양광 하면 1, 2년이면 빨리 짓고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무슨 원전을 하느냐 짓느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자 그러면 미국, 독일, 프랑스 원전 강국들은 지금 원전을 확대하고 특히 중국도 이제 원전을 지금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2050년까지 300개라고 하죠. 그냥 300개 원전을 확대하려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 원전 강국들이 다 바본가요? 이런 거 뭐 그 건설하는데 시간 걸리는 거 이거 몰라서 그러는가요? 이 원전 증설에 대해서 사실상 탈원전으로 물꼬를 튼 것 같은데 이재명의 발언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까? 본인이 까놓고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네. 까놓고 얘기하면은 네. 이거 본인이 욜로 정권이라는 이야기죠. 5년밖에 안 할 건데 저는 뭐 5년까지 다 가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은 5년밖에 안 할 건데 자기 정권이 5년밖에 안 할 건데 뭐 10년 이후까지 그 원전을 하느냐. 당장 이제 자기 정권이 그 가동이 될 때 뭐 1, 2년, 2년 걸려는 그 풍력이나 이런 거 하자. 그런데 이게 이 전 세계 추세를 완전히 그 멀리하는 거죠. 세계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탈원전을 그 문재인 때 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걸 복구하는데 엄청난 에너지 소비하고 네. 또 낭비를 하고 그다음에 체코 원전 같은 거 수주를 하면서 또 새로운 우리 먹거리가 하나가 창출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정치적인 사건으로 그것이 중단이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아예 이것은 이 자기 정권에 있을 때는 그 탈원전 뭐 하려고 지금 뭐 기후 에너지부 만든다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조직 개편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멀리 내다보고 하는 이런 그 정치인가 국정 운영을 멀리 내다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욜로 정권 자기 있을 때만 이 뭐 잘하면 된다. 이게 탈원전 문제뿐이 아니고 지금 국가 부채에 대해서도 어제 이야기했어요. 예. 이것저것 다 생각나는데 어제 하도 황당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국가 부채를 걱정하는 것은 지나치다. 왜 국가 부채를 걱정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GDP 50%를 이제 넘었는데 전체 국가 부채가 예. 그거 왜 걱정하느냐? 자기는 걱정 안 해도 되죠. 자기는 있을 때 그 임기 동안 막 갖다 쓰고 국간 다 비워버리고 나가면 끝이죠. 나가면 끝인데 그 다음 정권이 국간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사는 우리 청년들이 다 갚아야 할 돈이죠. 갚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 원전 그 문제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딱 그게 까놓고 이야기해서 다 보이는 거죠. 내가 있을 때만 그냥 잘 해서 내 지지율 안 까먹으면 돼. 내 지지율 어제 지지율 이야기도 했잖아요. 지지율 내 안 까먹으면 돼. 지지율 까먹으면 당장 이 재판 속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지율은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지지율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정권은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 나 있을 때만 하면 돼. 이런 욜로 정권의 그 본성을 드러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원전 문제와 국가 채무 얘기, 국가 부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욜로 정권 얘기가 나오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장면만 보겠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이게 이 내란 재판부를 만드는 게 무슨 위헌이냐 그러면서 아주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발언을 스스로가 일단 했어요. 그리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이 됐다.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다. 뭐 이러면서 사례까지 얘기했는데 두 가지 다 논란이 되겠네요. 이 내란 특별부 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다 하는 것도 그렇고 사법부가 마치 정치 입법부를 지배하는 것처럼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위헌이 아니다고 하면서 정말 또 회개한 논리를 펴댄데 네. 상권 분립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예,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입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열을 정해줬죠. 예, 서열을 정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예. 이 직접 선출된 권력이 최상위에 있다. 그다음에 간접 선출된 권력이 그 밑에 있고, 그다음에 임명직은 저 밑이다. 이제 판사들은 사법부는 임명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상위에 있는 직접 선출된 권력, 자기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권 분립이 아니고 서열을 다 정하는 거죠. 입법부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재명의 논리는 이 국민 주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국민 주권 이야기했고, 하여튼 제일 위에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 그것을 대신해서 행사를 하니까 임명직인 사법부까지 다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국민이 누굽니까? 국민이 100%가 전부 다 뜻을 같이 하나요? 이재명 그 득표율 50% 안 됐습니다. 개딸이 걷지 이렇게 했는데요. 국민이 개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말하는 국민은 개딸이다. 개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본인을 찍었던, 그리고 강성 지지층, 그리고 본인을 찍었던 사람도 하는 일을 보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나중에 다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찍었다, 찍은 국민이다. 그러면 5년 내내 이재명에게 모든 걸 맡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가 잘못하면은 저 끌어내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5년 내내 이 국민의 뜻,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모든 게 국민의 뜻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독재죠. 그런데 그것을 버젓이 전 국민이 그 보는 데서 그런 뭐 권력을 서열을 매겨버리고, 그래서 사법부는 입법부 통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헌이 아니다 고 하면서, 어제는 그 이야기가 안 나왔지만 얼마 전에 그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이 반민특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랬죠. 그 이재명이 반민특위 같은 것도 그때 있었는데, 그 왜 지금 만드는 게 위헌이냐 했는데, 자, 제가 박찬종 변호사님께 들었어요. 박찬종 변호사님 그 유튜브에서. 아니, 그때는 반민특위는 재헌 헌법에 부칙에 있었다. 부칙에 그것을 넣어놨어요.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그 재판소도 거기서 따로 한다는 게, 그러니까 헌법 부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헌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헌법에 따라서 반민특위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이게 그 위헌 소지가 있는데 반민특위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잘 모르는 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거나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찰리 커크 문제로 찰리 커크 암살, 우리 보수주의의 불꽃 상징이 된 이 찰리 커크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너무나 대별되는 인물 이재명의 어제 100일 취임 기자회견까지 대칭되는 그 상황으로 오늘 대담을 하게 됐네요. 예, 뭐 여러 주제 있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